네, 안녕하세요. 처음 시작을 맡은 서정은입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2019년에 고려대학교를 입학했고요. 고려대학교에 대학생활을 하면서 전공알림을 했습니다. 이 전공알림이라는 활동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직접 찾아가서 대학교에 어떤 전공들이 있고 이 전공들에 진학을 하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대학교의 전공에 가게 된다면 어떤 진로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저는 2022년 그리고 2023년 각각 여름과 겨울에 KU 진로적성 캠프에 참여해 멘토로 활동을 했습니다. 조금 저의 자랑일 수도 있지만요. 이 화면은 제가 최종 합격을 했을 때 학교에서 봤던 홈페이지 화면인데, 이 화면을 보고 제가 정말 선생님들 껴안으면서 엄청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퀴즈를 한 개 내려고 합니다. 맞추시면 상품도 있고요. 저는 무슨 과일까요? 그냥 저를 봤을 때 어떤 과일 것 같으세요? 여기 한번 참여했던 학생들도 있어서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못하실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릴게요. 저는 사범대학생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과고요. 네? 국어교육과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근데 문과 계열 과목에는 맞아요. 자, 문과 계열 과목엔 네.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비슷한데? 맞습니다. 저는 역사교육과입니다. 저희 조였죠?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 상품을 드리면 될까요? 네. 여기 있고요. 오랜만이네요, 굉장히. 네, 저는 역사교육과 학생입니다. 역사교육과를 나와서 이제 지금은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역사교육과를 수시 학교 추천 1이라는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이 전형은 현재는 그냥 학교 추천이라는 하나의 통합이 되었는데요.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면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종합 전형과 큰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1차에서만 교과 성적을 보고요. 2차에서는 결국 생기부를 같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너는 왜 이 학교에서 이 활동을 했고 왜 너 이걸 하면서 무엇을 배웠어? 라는 그런 면접 질문들을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2분 정도 계시고 저 혼자 들어가서 했고요. 이 면접으로 끝이 아니라 제시문을 준 다음 팀을 이뤄서 토론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 이 학생은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어필을 하는지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이후에 수능 성적까지 확인을 한 후 최종 합격자를 추리게 됩니다. 네,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저도 참 힘든 길을 걸었네요. 네, 이 정도 했고요. 조금 더 저의 자랑을 조금 더 해보자면요. 저는 전체 내신 최종적으로는 1등급으로 최종적으로 해서 졸업을 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슬럼프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쯤에. 그때 좀 많이 안 좋은 성적들을 받았는데 다행히 3학년 때는 이제 정신을 차려서 전부 이제 좀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내신이 상승되는 곡선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수시를 지원한 6개 대학 전부 다 1차에서는 전부 다 합격을 했었고, 이제 최저 등급은 3과목 등급 합쳐서 5등급이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요. 공부는 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왜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다들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들었을 거예요. 여전히 사회는 학력을 중요시 여긴다. 너무 당연한 얘기였죠. 그리고 기회 폭이 넓어진다. 이 2개는 사실 어디를 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이런 당연한 얘기들을 넘어서 최후 예방책이라는 좀 현실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도 또 해드리려고 해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여기 대부분 다 보시면 중학생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중학생쯤 되면 저는 현실을 그래도 알아야 될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도 들릴 수 있지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회가 학력을 중요시 여긴다. 자, 여러분 이 드라마 알죠? 알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더글로리의 문동은입니다. 자, 문동은 학력 볼까요? 을천교육대학교 나왔어요. 을천교육대 드라마상에서 봤을 때 수도권 내 교육대고요. 문동은이 입학할 당시 연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경쟁률이 심했을 겁니다. 요즘도 교대 많이 경쟁률 심하잖아요. 이때는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문동은 최종 목표는 복수인데 복수를 위해서도 학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네.
그냥 해본 말이었고요. 자, 이렇게 사회가 학력을 중요시 여긴다는 건 드라마 상에서도 자주 나오는 소재예요. 자, 좀 더 공식적인 통계를 보도록 할까요? 이건 한국 리서치에서 통계를 낸 건데요. 2019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불과 작년이죠. 몇 개월 전의 일입니다. 공식 통계에서도 응답자의 3명 중 2명은 대학 진학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두신 분들이 대부분 다 대학 진학은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살면서 학력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50%가, 소외감 느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45%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신 분들이 반 이상이 소외감과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반 이상이 느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차별과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만 봐도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공부는 너무 하기 싫어요. 저도 하기 싫었어요, 학생 때. 근데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알죠? 학생분들 아실 거예요? 에스파? 박재범도 알 거예요? 아이돌도 알죠? 왜 갑자기 아이돌 분들 보여주냐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연예인들도 등급은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남학생들 용어로 말하자면 티어라고 하죠. 1티어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밑에 지방에 있는 국립대 말고 일반 사립대에 가서 공연한 거 본 적 있으세요? 동영상? 한 개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다음. 이 건물들은 고려대학교에 있는 실제 대학교 건물들입니다. 근데 이 건물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법한 대기업들의 이름이 들어갔던 겁니다. LG 포스코, LG와 포스코, 그리고 여긴 SK, 가장 최근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자, 이 건물들에 왜 대기업 이름들이 들어갔느냐? 여기 기업에서 몇십억을 기부해줬어요. 이 건물들 지으라고. 그리고 여기 기부해주신 분들 전부 저희 학교 출신들이세요. 저희 학교 출신들이시거나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 건 무슨 뜻이냐? 이 기업들과 관련된 연관 프로그램들이 고려대학교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인턴 또는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저 최근에 아는 분은 CJ 쪽에 그냥 바로 학생인데도 취업할 수 있는 전형이 있어서 그걸로 했어요.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 이것만 봐도 뭘 얘기하고 싶은지 눈치를 채셨을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느냐? 그리고 왜 이게 기회의 폭과 넓은 이야기가 연관이 있느냐 하면 바로 학력이 높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순위가 높은 대학교일수록 자본이 많고요. 인맥이 넓습니다. 인맥이 넓다라는 말이 사실은 요즘 누가 그거 부정이 아니에요? 인맥으로 취업을 하거나 어디를 한다는 거 부정 아니에요? 했는데 부정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최상위층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 층에 들어갔고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미 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다 차지한 상태예요. 이미 벌어진 사회적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자본이 많다.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 훨씬 전에 이미 학력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최고 순위에 있는 대학교라는 곳에 들어갔겠죠. 학생들 수가 그만큼 많으니까 등록금도 많이 낼 테고요. 그만큼 여긴 학생 수가 많으니까 우리 인재가 많겠네. 그러면 지원하는 지원금도 많을 테고요. 그러니까 결국 순위가 높은 대학일수록 돈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미 말했듯이 사회의 최고 상위층에는 이미 학력이 높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들 중에 자본으로 유명한 사람들, 기업가들이죠. 기업가들 보세요. 거의 다 스카이 출신이에요. 못해도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경희대라던가 한양대라던가 그 정도 이제 그 정도 학교의 학생들이었던 거죠. 이미 그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연예인 될 건데요. 저는 운동선수 될 거여서 공부랑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연예인 되려면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하죠? PD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유명한 PD 한 두 분 정도 들어볼까요? 나영석, 김태우 다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세요. 이분들과 알고 지내시는 분들 전부 같은 동문일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봐요. 새학기가 시작됐어요. 친구야, 나 너 모르는데 너 어디 학교 출신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새로 중학교 들어가면 너 어디 쪽 출신이야? 이래서 나 거긴데 나도 거기였어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우리는 이렇듯 알게 모르게 학교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소속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말을 했을 때. 결국 높은 순위의 학교일수록 이런 두 가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만큼 기회의 폭도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해야 하는 이유, 제가 형광펜으로 아까 해놨죠? 최후 예방책이라고 했는데 왜 예방책이라고 했는지 먼저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영상 잘 보셨을까요? 자, 페이커였죠, 방금. 우리 남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학생들도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봤을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프로게이머죠, 페이커. 자, 페이커가 좀 아까 한 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자, 프로게이머 꿈꾸는 학생들이 2, 3년 정도 하다가 포기한다고 했어요. 포기하는데 그 학생들은 학교에 잘 안 나온다 했죠. 왜냐? 학업에 이미 뒤처졌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현실적인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운동을 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첫 번째 공부를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발목이는 경우는 당연히 많죠. 어디서나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고. 근데 두 번째부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가장 첫 번째로 원하는 꿈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다른 길로 가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건 공부예요. 그냥 앉아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필기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니까.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난 운동을 하는 학생이었는데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의사로부터 더 이상 이제 운동을 하면 신체적으로 큰 위험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술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나 미술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는데 자, 미술은 중학생 때부터 요즘 준비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입시 미술이라고 해서 그 친구들 따라잡으려니까 미술 실기 쪽으로는 내가 경쟁력이 너무 없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돼요. 실기만 보지 않아요. 낮은 대학들은 실기 100%일 수 있는데 높은 대학교일수록 특히 한예종 예를 들어볼게요. 한예종 면접 영어예요. 영어 지문으로 봐요. 영어 지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공부해야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기로 완전 얘네들을 다 따라잡을 수 없으면 나는 성적이 너무 우수하니까 난 이만큼 노력하면 미술도 그냥 때려잡을 수 있다. 이런 걸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접관들에게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실기로 오로지 올인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나의 뛰어난 미술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미술은 좀 늦게 시작해서 안 되는 친구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나의 경쟁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예방책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 그거 명확하면 그걸 먼저 올인해도 돼요. 근데 미리 예방책을 만들어두세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후회를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단순히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푸는 거라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중에 커서 어떤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나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방금 공부란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단순히 이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를 탐구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탐구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정보가 필요한 거고 그 기초적인 정보를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나 가게 하고 싶어서 이런 경영을 할 거예요. 근데 경영, 경제에 대해 모르잖아요. 그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거 경제 과목에서 배우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는 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음,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이래. 그럼 내 자식도 여길 가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지? 가요. 근데 내 자식의 성적은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해요. 너 자신을 알라 누가 말했을까요? 그렇죠. 이분이 말씀하셨죠.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타입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혼자 공부했을 때 집중이 잘 되는지, 다른 사람들과 다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아니면 나는 내가 딴짓 안 하게 누가 지켜봐 줘야지 공부를 잘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거부터 먼저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잘 되고요.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딴짓해요. 저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부탁드렸어요. 엄마, 나 너무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엄마가 그냥 나를 뭐 이랬으면 좀 그렇지만 감시 좀 해줘. 내가 딴짓 안 하게. 그래서 엄마가 감시해줬어요. 제가 부탁한 그날 이후부터 수험생 생활 끝날 때까지. 부탁을 드렸더니 해주셨어요. 부모님인데 누가 못 해주시겠어요. 내 자식이 공부하겠다는데. 네,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먼저 파악을 해서, 근데 이거를 학생이 먼저 말을 하게 해줘야 돼요. 학부모님들이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그랬다가 오히려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나한테 거는 시비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학생이 스스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할 걸. 아까 말씀드렸죠? 전교 1등 가는 학원이라고 무조건 갔다가 그게 안 되는 거. 자, 전교 1등에 가는 학원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빼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레벨 테스트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 있는 하이 애들도 뭐 그런 개념에 대한 설명은 잘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학원을 찾을 때 내가 개념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 나는 좀 천천히 먼저 시작하고 싶다. 아직 안 늦었어요. 많아봤자 여기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 때는 바로 성적으로 결과를 내는 시기가 아니에요. 중학교 때 성적 대학교 때 안 보잖아요. 대학생 입학 사정관들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무조건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중학생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할지 그 습관을 잡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수준의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개념부터 먼저 파악해야 될지, 아니면 문제 많이 풀면 나는 되는 타입인지 그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뭐 목표 잡아란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시겠죠? 목표가 있어야 더 빨리,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지만 저는 최종 목표는 크게 잡으셔도 좋아요. 뭐 목표는 크게 잡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최종적인 목표는 정말 크게 잡으셔도 좋아요. 근데 이 최종 목표를 나아가기 위한 단계별 목표는 나의 속도에 맞게 하셔야 돼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저도 과외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런 학생이 있어요.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선생님 저 숙제로 그냥 10페이지 다 풀게요. 절대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네, 제가 물었죠. 너 근데 그 정도 할 수 있겠어?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 저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 학생 어떻게 됐을까요? 2페이지밖에 안 풀었어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준을 알고 하면은 한 페이지만 숙제로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정도이니까 아직 점점 양을 늘리면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학생 때까지는 그냥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라고. 성적으로 먼저 그때 판가름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내가 중학교 때 세운 공부 습관을 바탕으로 고등학생 때 그걸 펼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얘는 벌써 이제 좋은 대학교 못 갈 거야 라고 일찌감치 포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과목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세웠었던 과목별 계획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저는 좀 이해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학기 시작 전 방학에 그 학기 때 할 수학의 모든 진도를 다 뺐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까지는 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중학생 때 영어는 원어민 선생님과 직접 마주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직접 바로 질문을 해서 바로 해야지 내가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저는 학원을 한 군데도 안 다녔어요. 뭐 메가스터디나 그런 유료 강의도 한 개도 안 들었고요. 이렇게 중학생 때 이런 식으로 습관을 잡은 거죠. 그래서 학원하고 개인 공부 병행했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어릴 때 집에 TV가 없었어서 책 읽는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휘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책을 많이 읽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뭐 교과서에 필수로 나오는 작품들 모음집 이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는 제가 책을 많이 재밌게 읽던 시기였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렇게 하니까 학기 중에 학교 수업하고 뭐 EBS 강의 들으면서 개인적인 공부 병행하니까 잘 나왔고요. 그 외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학교 수업과 개인 공부 병행하면서 해도 나는 되겠다라고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쓴 겁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짜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고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먼저 다 파악을 한 후에 계획을 짜셔야 되고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평소 잘하는 과목이라고 해서 방심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완벽한 공부라는 건 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 어디서 올지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요. 그것도 수능날이에요. 저는 수능날에 9월 모의고사를 올 1등급을 받았어요. 국영수를. 그래서 전 당연히 제가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어 시작을 할 때 이제 여자분들은 아시는 그날이 바로 터져버린 거예요. 수능 전날에 그것도. 가뜩이나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예민한 상태예요. 그 아픔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국어 때 이미 저는 멘탈이 깨져버렸고 나 이대로 하면 재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정신을 부여잡고 수학을 풀었어요. 수학이 저를 살려줬어요. 최종적으로. 저는 저는 문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과 과목인 수학이 저를 살려주는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고려대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든 과목에 꾸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잘하는 과목이라고 해도 늘 항상 복습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꾸준함도 굉장히 중요해요.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학생 때까지는 공부하는 시간 따로 쉬는 시간 따로 확실하게 구분해 두는 게 좋아요. 공부할 때는 무조건 공부를 정말 온 집중력을 다해서 하세요. 근데 쉴 때는 그냥 건들지 마세요. 얘네가 어떻게 쉬든 확실하게 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쉬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이러면 내가 이것만 다 하면 이제 쉴 수 있는구나 하면서 훨씬 더 속도도 빨라지고 집중력도 오히려 높아질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부에 너무 지쳐서 그때 슬럼프가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그랬는데 확실하게 공부할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쉴 수 있게 정하니까 오히려 3학년 때 그렇게 올 1등급의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국어라는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국어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속독력과 이해력,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어휘력입니다. 속독력은 빨리 읽는 능력이죠. 어떻게 빨리 읽냐? 이해력은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휘력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어떤 뜻인지 파악을 하는 건데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진짜 부족해요. 요즘 학생들 보면 이걸 모른다고? 사을을 4일로 아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굳이 사을이라 답해요? 이러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한자어로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걸 왜 바꿔요? 그러면 너희는 왜 신조어 그냥 우리가 원래 쓰던 말 쓰지? 이렇게 반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 정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심심한 사과를 너 좀 안 심심한데요? 이러고 이지적이다 했는데 저는 쉬운 학생이 아니에요. 이러고 고지식하다를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진짜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어휘력이 없으면 이 단어는 뭔지 모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늦어지면 글을 빨리 못 읽어요. 결국 이게 안 되면 그냥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과목 자체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일단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죠. 책을 많이 읽는데 그냥 두꺼운 책 나 여기 이만한 거 이제 어휘력 기를 거니까 이따만한 거 읽을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조금 짧은 글이어도 괜찮아요. 신문 기사여도 괜찮습니다. 신문 기사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글과 책부터 차근차근 읽는 게 중요해요. 저도 처음 접한 책은 만화책이었어요. 전 역사를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이제 역사 만화책을 제일 처음 봤어요. 역사 만화책 보고 여기 근데 이거 역사 관련 아니면 소설 같은 거를 만화로 옮겨놓은 거, 그걸 보고 근데 이거 원작 소설 뭔지 궁금하다, 원래는 무슨 내용이었을지 더 궁금하네 하면서 원작 소설을 읽었어요. 원작 소설을 읽고 이 작가의 다른 책들도 궁금해 이러면서 더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작가는 이 사람을 존경한대. 그럼 이 사람은 왜 존경스러운지 그 인물과 관련된 글을 읽어볼까? 글도 읽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궁금해 이러면서 다양한 서적 책들로, 다양한 종류의 책들로 점점 분야를 넓혀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너무 높은 수준의 책을 읽지 마시고요. 책과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글을 읽는 게 쉬워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을 보는 습관 굉장히 중요해요. 문맥 연결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찾으셔야지, 내가 이거 다음에 찾아봐야지 이러다가 또 읽고 이거 무슨 뜻이었지? 근데 귀찮아, 다음에 찾아봐야지 이러면서 계속 같은 순간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단 나누기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단인데, 자, 문단 나누기가 왜 중요하냐? 보통 문제들을 보면은 굉장히 긴 글이에요. 그리고 여러 개의 문단이 나눠져 있는데, 이 문단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앞에 한 칸 띄어쓰기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거를 나누는 습관이 되어 있으면 글을 정리해서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이 문단에 무슨 내용이 있었고 다음 문단에 무슨 내용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건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결국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국어는 결국 시간 싸움이에요. 다른 것들을 문제를 많이 풀면은 되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단을 나누는 습관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시작하셔야지 필요한 정보도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도 빨리 찾아서 문제도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2절까지 올 때까지는 분명히 슬럼프라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극복을 하시면서 이것만은 꼭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아니면 또 극복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됐다 하는 방법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때 슬럼프가 있었어요. 이제 제 기준에서 이제 굉장히 시험을 망쳤던 건데, 1학년 때 이미 1학기 때 한 번 이제 과학 과목에서 1등급을 못 받아서 이제 제 기준의 대학교에선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학년 때는 반드시 1학기 때와 2학기 때 전부 1등급을 받자라는 걸 목표로 삼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1학기 때는 어느 정도 했지만 2학기 때 정말 최고 난이도의 슬럼프가 온 거죠. 이제 2등급짜리들을 좀 여러 개를 맞게 되면서 제 기준에서는 정말 나는 왜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시 하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까지 좀 많이 걱정을 한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촉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은 위로와 그런 걸 원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너무 공부를 잘했었기 때문에 항상 비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언니는 계속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갑자기 이러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비교를 당해야 되지? 언니랑 나는 다른 사람인데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정말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런 미움까지도 정말 그게 달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슬럼프가 같이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는 이제 많이 힘들었다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 원래 잘하던 학생이 특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너가 어디가 그렇게 힘들었고 그러면은 정말 알아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가 특히 굉장히 좀 난관이 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됐는데 어쨌든 고려대를 왔잖아요. 그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라는 그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성적만 보지 않아요. 대학교는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도 보고 얘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봉사활동을 어떤 뜻깊은 봉사활동을 했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언제 슬럼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이전에 오셨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무조건 내가 이거 내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미 지금 거에는 끝났으면은 빨리 그거에 지금은 끝인데 다음 거에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다른 활동들까지 그 여파로 인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부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수시에서는 정시에서는 어차피 수능 성적을 보겠지만 정시면은 오히려 수능이라는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성적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과로 왔지만 거의 종합이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면접 때 내가 왜 고등학생 때 이런 활동을 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뭘 느꼈는지 그런 게 면접 질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활동까지 그거의 여파로 인해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자리에는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었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주변 친구들 때문에 불안할 필요 없다 이 말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워낙에 선행 학습 이런 게 빠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학을 3번이나 돌렸다더라 이런 거 소문 다 나거든요. 내 친구들 어디까지 했는지 그거 절대 불안하실 필요 없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 말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겠죠. 대신에 이제 친구들이 나보다 빠르다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에 질에 겁먹어서 처음부터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겁먹을 필요 없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수학 1등한 친구가 선행 한 번도 안 한 친구였고요. 그리고 선행을 3개년치를 3-4번 돌리고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도 저보다 못했습니다. 저는 수학을 그렇게까지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얼마나 의지 갖고 가서 열심히 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일단 시작 전부터 얘네보다 늦었다 이렇게 불안하실 필요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슬럼프라고 하면은 또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체력 관리도 저는 정말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고등학교 전까지도 물론 힘들게 공부를 하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공부는 마라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제가 원래도 좀 체력이 약하고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루틴을 정했어요. 매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러닝을 한다든지 이게 되게 너무 당연한 소리라서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 많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여자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많아요. 이게 체력이 못 따라가서 이게 또 성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게 건강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건강도 정말 챙기셔야 돼요. 성적을 위해서라도 체력 관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잠이 또 많은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요것도 작은 슬럼프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제가 좀 극복했던 저만의 팁이 있다면은 이제 공부하면서 노래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너 그거 집중하는 거 아니다 말할 때 나는 노래 들어도 집중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걸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저는 대신에 노래를 활용을 했어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너무 졸릴 때는 이게 아무리 제가 막 눈을 부릅뜨고 하려고 해도 계속 감겨요 눈이. 이럴 때 이제 각성 효과로 노래를 썼거든요. 일단 너무 졸릴 때는 한 10분 정도씩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하는 게 좋고 이 정도는 내가 노래를 들으면 좀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에 집중도는 그렇게 높지 않겠지만 이 각성 효과로 인해서 10분 정도 들었고 이제 잠이 깼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또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노래 들으면서 하면 안 된다는 주의지만 너무 졸리거나 힘들 때 각성 효과로 10분, 15분 이렇게 듣는 거는 저만의 잠 극복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너무 주변 친구를 의식해서 불안할 필요 없고 그리고 건강을 성적을 위해서라도 꼭 관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노래를 활용했던 저의 팁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공부할 때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 좋은데 꼭 과학을 괜찮을까요? 아니면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읽는 게 사실은 좋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깐 제 수능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제 수능은 2018년도에 친 건데 그때 뉴스에 나오기까지 했죠. 80점대 초반이 1등급 컷이었다라는 그 불수능이었는데 그때 제일 학생들이 많이 고난이었던 문제가 뭐냐면 문과는 문제는 이해를 했는데 해당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이해를 못했고 이과는 지문은 이해를 했는데 문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서 못 풀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1등급 컷이 80점 초반인 거예요. 국어는 못해도 88점이거든요. 1등급 컷이. 근데 80점 초반이 1등급 컷이라는 거는 70점 초반대가 2등급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걸 직접 겪기도 했는데
겪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책은 여러 분야를 읽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독서 지문을 보면은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웬 이상한 경제학자가 나와서 경제의 뭐 지표는 이런 거다, 그래프는 이렇기 때문에 뭐 생산이 이럴수록 결과는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과학 지문에서 갑자기 물리학이 나와서 뭐 힘은 이거에 비례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뭐 갑자기 최종적으로 현대 실제에도 뭐 이런 거에 쓰여서 이렇게 된다, 이런 이상한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이과는 지문을 이해하고 문과는 문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독서 지문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국어에서 점수가 판가름되는 부분이 독서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친구들이 그 독서 지문을 어떻게 푸느냐를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이 많은 친구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풀더라고요. 특히 그런 친구들의 장점은 뭐냐면 문제 푸는 방식을 몰라도 내용이 바로바로 이해가 되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만 아는 친구들은 문제에 대해서 이해도를 하는 시간이 또 같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모르는데 나는 해박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다, 이런 친구들은 지문을 굉장히 빨리 읽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걸 하나하나 또 이렇게 대비하면서 풀다 보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의향이 있다 이러면은 읽는 게 반드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수고해주신 세 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